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이 간첩지령 등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척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비상계엄을 전후로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또 우리 국가 기밀 시설에 대한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국가 기밀에 관한 것이니까 아마 그 탄핵 심판정이라고 해도 대통령께서 다 말씀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대통령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파수꾼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 가장 높이 올라가서 보잖아요. 가장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 멀리 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저기서 적들이 달려오는 먼지를 적의 기병들이 몰려오는 그 먼지를 이렇게 보는 것. 성 아래에 있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국가안보 저는 충분히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드러나는 우리 안보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포함해서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안보 위기의식을 가질 만한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쟁점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12월 10일인가요? 그때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네네. 보충 설명하는 담화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거 시스템의 부정 개입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이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몰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결정이 됐냐 안 됐냐 그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 시스템의 부정 개입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이제 있는 국민법문화의식 연구소라고 하는 제가 소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여론조사를 2월 초에 했어요. 그랬더니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이거 불신한다는 응답이 45% 가깝게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국민 둘 중에 하나는 이 선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지, 선거 제도에서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로 나타나냐면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도 작년인가 대만에서 선거했을 때 당일 투표하고 당일 이렇게 막 개표 결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당일 투표, 당일 현장 개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52%가 동의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민들이 그만큼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선거 부정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선거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 국민이 있다고요. 국민이 40% 50% 있다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이걸 누가 풀어줘야 돼요? 선관위가 풀어줘야 되죠. 선관위가 안 풀어줬잖아. 그 방법이. 그럼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냐? 당연히 풀 책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선거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비상계엄 요건의 하나로서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개입 가능성 그리고 이 불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것을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또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될 책임 그걸 보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부정 개입 어떤 의혹을 규명하고자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또는 통합선거인 명부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대조, 표본조사 요구 등을 기각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마침 헌재가 또 어제 이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지 못할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에 대한
권한 그 침해다. 이렇게 사실 면죄부를 주었는데, 사실 헌재의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헌재 스스로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 같아요. 선관위가 분명히 그랬다고.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만약에 그 검증을 서버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그럼 이거 받아줬어야 되는 거죠. 받아줬어야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45%가 가까운 국민이 갖고 있던 불신, 이걸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헌법재판소가 헌법도 수호하면서 국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불신은 불신대로 놔둔 거예요. 더 폭발력이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헌재가 직무유기를 넘어서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또 이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도 이제 헌재가 이게 자기들이 받았던 그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작년 그 11월에 그걸 했는데, 작년이 아니군요. 벌써 2년 됐네요. 그런데 이걸 결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그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을 헌법재판소는 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그 이 규정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때는 강행 규정인 것처럼 얘기하고, 저 때는 훈시 규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일찍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비상계엄 선포하는 배경으로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의 원죄의 절반은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원죄에다 원죄를 더했어. 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 11월에 사전투표 폐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셨습니다. 이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전투표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이제 세 부류가 있다고 봐요.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룹 A가 있고, 확실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그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는데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아. 이 세 그룹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국민의 절반 정도는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못 믿는다라는 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사전투표를 없애야 되는가에 대해서 역시 국민의 52%가 사전투표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는 지금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을 고친다고 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사전투표가 아니에요. 왜냐? 사전투표 그러면 마치 우리가 전체 국민들 중에 일부만 사전투표하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본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하고 나중에 본투표한다 그러는데, 지금 사전투표 비율을 보세요. 반반이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사전투표가 더 많아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1차 투표와 2차 투표입니다. 한 나라에서 1차 투표, 2차 투표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23년 11월에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이게 바로 1, 2차 투표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에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 일부러 하나도 안 넣었어요. 순전히 법적으로 당신들이 판단해봐라. 그리고 마침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었어요. 2021년에 독일의 베를린주에서 연방 하원하고 베를린주 그 지방의회 그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그 투표소 중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투표소에서는 야, 이거 투표용지가 모자라니까 어디 복사된 걸 급히 갖다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다른 투표용지 가져올 때까지. 그 투표 마감이 6시였는데 기다려라 그러고
닫고 다른 데 가서 투표용지 가져와서 한 6시 반쯤 해가고 문 열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투표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미 6시는 공식적으로 끝난 거니까 한 6시 40분 이때부터는 이미 출구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개 투표소 중에서 어떤 데는 뭐 복사된 투표용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감 시간 이후에 이제 들어와서 투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어요. 여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면 당선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를린주에서 그 당선된 사람들은 그 문제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투표소만 다시 투표해달라 그랬어요. 베를린주에서 no. 전체 베를린주 전체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주권자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점에서 행사됐을 때 그게 통합적으로 주권에 제대로 반영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이게 뭐 9월 달에 했고 뭐 10월 달에 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주권 행사의 동일 시점의 원리, 동일 시점에서의 주권 행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차 투표를 변질됐잖아요. 사전 투표와 그러니까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되죠? 4, 5일 되잖아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라고 한 투표 의사를 언제 결정하냐 하면 그 임박해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정말 투표를 지정된 그 날짜에 우리 주권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100이라 그러면 4, 5일 전에 1차 투표 때는 그 정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7, 80%?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도 보면 각 후보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언제? 그때가 터뜨린다고요.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하는 투표인 사이에 갖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주권이 동시에 행사된 게 아니야. 이걸 투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투표를 높인다. 그것도 선관위가 한마디로 국민 대사기극이에요. 사전투표 들어와서 투표를 높아진 통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지. 두 개 합하면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지정된 그날에 투표 못하는 사람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옛날처럼 부재자 투표를 하든지 미리 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선거 명부에다가 적든지 아니면 사전투표는 1차 투표를 2차 투표에 붙여가지고 하루 이틀 딱 붙여가지고 가능한 한 주권이 아까 얘기했던 동시 가능한 시점에 행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적으로 법리적으로도 그건 무효다. 이런 걸 제가 2023년 11월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헌재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별론 기록도 잡지 않고. 만약에 이거 일찍 했다 그러면 아마 12선 비상계엄도 대통령이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게도야, 선거 제도가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니까 그래도 한번 정치적 심판에 한번 기대해 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헌재가 이번 비상계엄에 원죄가 확실하게 있다. 최소한 절반 정도는 있다고 지금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한 수사가 아닌 비상계엄을 통한 선관위의 군을 왜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그 자기 시정, 우리가 뭔가 제도를 고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매 받기 전에 알아서 고치는 것. 또 매가 있어서 그건 타의에 의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선관위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실현돼 본 적이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아까 가장 좀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사전투표 중에서 그 1차 투표 중에서 문제가 된 게 우편으로 가는 이제 관내 사전투표예요. 근데 그거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 도장 찍는 거를
사전투표관리관이 내 도장, 내 2호선 개인 도장을 가지고 내가 여기 직접 딱 찍으면 나중에 내가 찍어놓은 것만 진짜고 다른 사람이 막 찍은 건 안 되잖아요. 그 도장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뭔가 부정행위가 저질러져서도 그건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야, 사전투표 둘려 그러면 사전투표관리관 지 도장 갖고 와서 실물 도장 찍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미지로 막 출력이 돼. 그럼 제주도에서도 출력이 되고 강원도에서 출력이 되고 막 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선관위에 대한 자기 시정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수사, 강제수사잖아요. 근데 수사는 영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장이 발부되겠어요? 사실은 이 시스템, 부정 개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범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 영역이 소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정당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자기시정, 그 자기시정도 안 돼. 영장도 안 돼. 영장이 설령 간다 그래도 선관위, 지역선관위고 중앙선관위 다 누굽니까? 위원장은 누굽니까? 지방선관위, 다 지방의 부장판사들이에요. 여기 다 대법관이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아까 얘기했던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의 부정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선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불가피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선거론을 일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대법원이 지난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 126건 모두를 기각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부 이제 그 순환 논법이에요. 126건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혹해서 이게 제대로 실체적으로 심리가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심리가 안 됐어요. 거기서 분명히 이의가 제기되었던 것들 그냥 그대로 이유 없다 그러고 이제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재판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이거 헌법재판관들 그 임의선, 정계선에 대한 기피 신청 이유 없다. 그 끝이야. 그 왜 이유 없냐? 그냥 이유 없어.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 말할 그 정도지. 자,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그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재판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 없이 결론만 내린 거예요. 그 결론만 내린 걸 가지고 판결이 있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지켜갈 그런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외국의 어떤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 감사나 어떤 수사를 받습니까? 원래 그 선거 관리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이에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선거 시스템 다 그냥 행정 조직에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선거가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상설기관 만들어 놓고 소위 뭐 꿀보직 아닙니까? 선거 있을 때만 뭐 바쁜 척하고 저런 거 둘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거 업무는 행정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 업무는 당연히 감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관이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독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사람을 뽑는 거 보면 그 공정성이 보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전투표의 어떤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행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불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헌이 돼야 되고 그 87 종식돼야 되는데 선관위는 필히 저는 없어져야 되고 이것은 각 지방 행정 조직으로 가서 그냥 선거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독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독일은 통합 전산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각 지역별로 통합 선거인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망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는 거지. 그 한꺼번에 연결됐다? 우리가 계란을 한 그릇에 매달 담았을 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깨질 수. 예. 뭐, 해킹 뭐,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적어도 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그걸 왜 중앙선관위가 다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부정 개입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부정이 가능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관 시스템은 선관위 제도 자체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선관위가 운영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제 재점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수개표 요구도 있는데요. 수개표해야 된다. 수개표 요구는 사실은 우리가 전자 투표와 전자 개표는 구분해야 돼요. 네. 전자 개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개표가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 개입이 된다 그러면 관내 사전 투표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전자 개표 문제는 의무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제도를 바꿔서 임의적으로 몇 군데 선거구를 해갖고 그냥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 개표를 해보는 거예요. 뭐 동대문구, 뭐 성북구 찍어갖고 뭐 강원도 어디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선관위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사전투표 폐지입니다. 독일에서 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투표 과정은 기술적으로 아무 기술이 없는 일반 대중의 눈에 보였을 때도 그 투명성이 확인되고 그게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게 특히 어떤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봐서 아 이게 괜찮네라고 해서는 그 신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당일 투표, 당일 현장 개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가능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죠. 복잡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사전투표 폐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신 데에는 또 사전투표에 어떤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서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 베이스는 이제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규범적으로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변질됐고, 이게 투표에서는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네. 투표의 등가성은 우리가 보통 1인 1표라고 얘기를 해요. 네. 1인 1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양적인 등가성이에요. 네. 그 투표의 질적인 등가성도 있어요. 우리 사회자께서 정보 양을 네. 60만 갖고 있고, 네. 나는 100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60만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한 표와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한 표는 질적으로는 다른 거죠. 그 투표의 질적 등가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헌법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